여기 조선의 남해안에 일본이 처음에 부산에 도착하면서 이제 도착하고 그때부터 성을 쌓으려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퇴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을 쌓고 거기서 거점을 마련하려고 이쪽 남쪽 지역에 성을 마련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물러갔다가 다시 정유재란 때 들어오면서 기존에 쌓았던 성과 새로운 성을 쌓아서 지금까지 이제 남아있는 게 한 30여 개가 되는데 저쪽 맨 앞에 입구에 히젠 나고야 성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 성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외성들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성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쪽이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들은 그 천수가 그쪽에 성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독립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단에 곽이 여러 개가 설치되는 그런 구조가 외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조금 야심차게 준비했던 숫자로 본 임진왜란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라는 게 16세기 말에 일어난 전쟁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400여 년이 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좀 더 재미있게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뭐 일본군이 15만 8천 명이 처음에 왔다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만큼의 사람들인지를 실제로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좀 상상하기 쉬운 그런 것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15만 8천 명을 45인승 버스에 태웠을 때 이 3,511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선일보 명주요 인물들의 나이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과연 선조임금이 몇 살이었는지, 그리고 광해군이 세자라는데 몇 살이었는지,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몇 살이었는지, 그리고 중국의 이여송 같은 사람들 이 나이가 실제로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몇 살쯤에 이쪽에 왔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다 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6세기 세계인의 신장 비교가 있어요. 이때 보면 이게 정확히 말하면 16세기 아니에요. 한 5세기부터 19세기까지인데 그 사이에서 조선인은 이게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저희가 이번에 24일날 여기 조금 보수를 조금 보완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몇 세기를 기준으로 했나? 근데 그 기준의 중심은 16세기예요. 16세기에 조선인이 여자는 148.9에 남자는 162.1이었다고. 그리고 일본의 이 기록은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16세기 조금 벗어나요. 근데 보통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세계 사람들의 키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대로 넘어오면 사람들의 이 먹는 게 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키가 조금 달라지지 그 전에는 거의 키가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근데 여기 미국이 16세기라고 하니까 이 미국 이것도 17세기 말부터 19세기예요. 이 16세기에는 미국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시 세기를 넣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여기에 비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조선일보 명예 인구 비교입니다. 조선이라는 데는 700만 명 정도, 그리고 일본이 1억 5천, 지금도 일본이 1억 5천이 아니라 1,500, 죄송합니다.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 기계수 때 인구가 1억이 넘죠. 1억이 넘는 거는 되게 강대국이죠. 왜냐하면 내수가 되거든요. 다른 나라하고 교류를 안 해도 자기네들끼리 경제활동을 해서 부를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빨리 해야 되는 것도 그런 이유가 또 있는 거죠. 그리고 명은 여기까지 쭉 이어졌죠. 1억 6천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여기에 이제 통계라는 거를 완전히 이거를 다
100%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참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로 비유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그 참고를 했던 자료들은 다 밑에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실 때는 이걸 100% 믿으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있게 임진왜란을 한번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시면, 호성공신이 그 선조를 우주까지 호종했던 그런 공신들한테 줬던 공신 칭호인데 86명입니다. 그리고 성무공식이 18명, 그리고 청남공실이라고 이몽각의 난에 이몽각의 난에 그때 이제 그 공을 세웠던 사람이 한 5명인데 이건 나중에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위성공식, 그러니까 광해군이 세자로 있을 때 광해군을 후송했던 그 사람을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80여 명을 위성공신으로 임명을 하는데, 이런 정공신 외에 또 호송 원정공신이 있잖아요. 그게 한 2,400, 9,000명, 그 다음에 위성 원정공신이 2,400명 해갖고 총 요렇게는 15,000명이 넘는 그런 공신을 책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활약을 했던 수군과 의병을 조금 다른 양식으로, 맨 앞에서는 3면 영상을 담았고 여기서는 그림자 영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활약상들을 좀 부각시켜서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제목이 없어서 제목을 조금 넣으려고 해요. 어쨌든 여기 이 큰 대형장하고 이게 지금 가로 10m, 세로 5m거든요. 거기에 위쪽에 저기 서화류들이 같이 있으니까 재질이 아예 다르니까 오히려 훨씬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역사문화를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이동관 선생님의 그 3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부는 임진왜란의 처음과 끝을 간략하게 유물과 함께 보시는 거고, 2부는 무기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볼만한 임진왜란 무기 코너라고 할 수 있는데요. 2부는 3부는 전쟁에 좀 특화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1층과 2층으로 임진왜란의 어떤 줄거리를 보고 가실 분은 가시고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3층에서 좀 더 특화된 주제를 보실 분들은 올라오셔서 천천히 여기를 보시면 이제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전쟁의 기록에 대해서 했고, 전쟁의 기록, 그리고 진주성이라는, 여기가 진주성이 벌어진 격전지였기 때문에 진주성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1층에서는 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수군이라는 데가 수군, 여기는 이제 이수신과 수군에 대해서 그 코너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농공행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전쟁 속에서 문화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삼국사회가 재편되는데 조선사회는 어떤 재편을 이루었는가, 이렇게 임진왜란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전쟁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쟁의 기록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동안에도 문서하고 회화류, 그 다음 책들을 전시하면 재미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시커먼 책과 빈 곳에 하얀 거,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한문으로 돼 있고, 저도 이렇게 그냥 전시가 돼 있으면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그다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여줬을까? 그렇지만 우리 박물관은 이 임진왜란 관련 기록이 매우 많습니다. 이거는 매우 극히 일부의 것을 갖다 놨을 뿐이에요. 근데 더 놓고 싶었어요. 더 많은. 왜냐하면 임진왜란과 관련된 기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여줄까 고민하다가 좀 이런 식으로 보여줬습니다. 이쪽에 남중장록은 기록으로, 그러니까 텍스트로 보여주는 거죠. 임진왜란을 쭉, 이 사람이, 이 조병남이라는 사람이 남원 출신 의병장인데, 이
난중잔록에 거의 50년의 일기의 기록이 있어요. 13살 때부터의 기록이에요. 그걸 매일매일의 일기로 기록을 해서 이거는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조선사회에 대한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조선사회에 대한 거의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 중에 그 남중잔록의 임진왜란 부분을 발췌해서 요거는 글로 쓴 그거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애원날곡이라고 회본태학기라고 하죠. 이 애원이라는 것은 그림을 중심으로 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이코 태압이라는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가 물러나고 조카한테 자기 그 지위를 줘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태압이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림으로 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대기예요. 소설인데요. 이것이 이 가운데 임진왜란 부분도 역시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요 장면들을 모았어요. 임진왜란의 주요 장면들을. 그리고 이거는 근데 조금 주의해서 볼게. 이게 거의 18세기, 19세기에 나온 책인데요. 이게 임진왜란의 어떤 그림적인 거, 시각적인 걸 보여주지만 이것 역시 아까 앞에서 보신 정한유략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역시 일본의 시각에서 임진왜란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이순신을 상당히 존경이라고 해야 되는지 영웅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실은 설명 카드를 다 썼어요. 근데 이게 넘쳐나서요. 여기 펼쳐 있는 책들만 설명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세미록이잖아요. 세미록은 워낙 유명해서 제가 적어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요번에 저희가 번역본이 8권이 나옵니다. 네, 상당히 재미있는 책인 것을 그 번역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난중잠록인 거고, 요게 루이스 프로이스트의 서간집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서간집인데 이거는 어떤 서간집이냐면 일본에서 자기가 있었을 때 있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가 있었던 포르투갈 예수회 그쪽 그리고 또 로마 그걸 통해서 예수회에 전달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분의 일본사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책이랑 이 책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리고 여기 임진록이라는 이거는 한글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대부분의 체험담이나 실제 했던 기록들을 모은 것이나 또 글을 모은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의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책하고 이 책은 또 달라요. 제목은 다 임진록이거든요. 근데 이게 70여 종이 넘는 이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내용이 다른. 여기에서는 막 사람들이 기괴하게 나오기도 하고 전쟁의 영웅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이 책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주 정시문집은 그 정이득의 월봉해상록이 이 안에 있어요. 이게 해상일록이라는 게 그 정이득이 일본에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성과 한음의 문집.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임진왜란의 기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 거죠. 체험담도 있고 일기도 있고 또 문집도 있고 실기도 있는데 그 가운데 실기라는 거 누구누구 정문부의 실기 뭐 이렇게 나온 것은 대부분이 후대에서 편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사람에 관련된 글을 모은 거 이런 것들이고 실제 그가 그렇게 공을 세웠느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 집안에서 그 사람을 더 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기 같은 것들은 좀 더
주의 깊게 볼 필요들이 있어요. 문집도 약간 그러한 경향이 많지만 실기라는 것은 좀 더 그런 경향이 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전쟁 영웅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한 영웅들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러한 책들에 근거를 해서 영웅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봐주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되게 정성 들여 만들었거든요. 일단 이 일기는 10여 년, 9년 동안의, 만 9년 동안의 일기예요. 그래서 1591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장수 쪽으로 그 노비 신공을 받으려고 가다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1591년 4월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듣고 이때 이제 피난 경로가 나타나죠. 맨 처음에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서울에 살다가 이제 그 장수로 이제 가는 여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피난 일기로 해서 이거를 이제 제가 요거를 보고 요약을 한 건데, 이때 이제 오윤겸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잠깐만요. 앞에 거. 네. 이제 나는 오이문이요. 한양의 처가에 살다가 전쟁을 터져서 이제 피난 생활을 시작했다는 그 내용이고요. 여기에 이제 요것과 관련된 일기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실제 오이문의 일기예요. 그걸 이제 저희가 번역을 한 거고, 이 노모와 처자식 생각에 목이 메어 눈물이 절로 쏟아진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원문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해당되는 원문이고요. 요걸 누르시면 거기에 이어진 원문이 계속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짧은 글이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이렇게 끝나고 요걸 닫고, 그 다음에 피난일기 여러 가지,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정말 아주 좀 엑기스 같은 것들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세비록이라는 일기가 이랬구나. 그리고 특히 이때 일기를 한번 보시면요, 이때는 이제 그동안 오이문이 자기 건강이 나빠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흩어졌다가 자기 아들 오윤겸이, 이 사람이 영의정을 지냈잖아요, 인조 때. 그 평강 현감으로 제수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나가 죽게 됩니다. 막내딸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이 죽어서 입힐 삼배옷이 없어 원래 입고 있던 옷을 입힌 채로 묻게 돼요. 그 슬픔을 이 일기 속에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인육을 먹는 거,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 일이 많다. 그래서 이러다간 사람의 씨가 말라버리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명나라 이건 병사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재밌는 거죠. 남편의 본처에게 시기를 받아 옷이 다 찢기고 머리카락이 모두 뽑혔으니 뒤통수가 깨져 옷이 흥건할 정도다. 이 되게 사실적인 묘사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제 다나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리고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쥐덫을로와 쥐 2마리를 잡았는데 가을 이후에 잡은 지가 20마리. 그러다가 도합 51마리나 됐다는 거죠. 지가 어떻게 이렇게 끝없이 생겨나는지 이제 그 얘기를 전 거고요. 그리고 다나의 증세에 대한 거고, 다나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나에 대한 그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여기 이제 끝나고 97년을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평강으로 거처를 옮겨가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이 아들이 이제 과거에 급제한 어사화를 보고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여기 16세기, 17세기 초잖아요. 이때 보시면 여기 이제 다른 것도 보시면 이런 새끼노루를 붙잡아서 뒷다리와 내장을 가져왔다. 주로 이 당시의 경제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한테서 얻어오는 거, 주로 이런 것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찬찬히 보시고요. 가끔 이제 피난 경로도 한번
눌러서 보여주시면 이 시기에 이쪽으로 피난을 갔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설명해 주 진주성의 무대가 됐던 그 진주 대첩, 1, 2차 대첩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진주에서 보여드렸던 그 지도하고는 다른, 요거는 진경산수화풍을 배경으로, 진경산수화풍으로 이제 그린 지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특징들은, 뭔가 이 시가지를 여기에 보시면은 요것이 향교, 그 다음에 이쪽이 객사, 그 다음에 여기가 목가나, 여기 목가나가 있고 이쪽에 병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사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외성이 이쪽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산성사라고, 지금은 이제 호북사지만 그 당시의 이름은, 명칭은 산성사였던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의기사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 의암이라는 것은 여기 저 농계 쪽에 가서, 여기서 그냥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농계 쪽에 가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 김시민 선무공진 교서이고, 그 다음에 이 진주성에서 발견된 요 파편이 언제 발굴이 된지 아십니까? 이건 실제 발굴조사에서 발굴된 게 아니에요. 이막종 관장님이 이거를 진주성 근처에서 발견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요거는 특별한 어떤 발굴보고서의 사진이 있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주성에서 시굴 조사를 통해서 발굴된 기와 편들이에요. 여기에는 바로 요 당시를 알려주는 만력이라는 연호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성 1, 2차 전투를 다루고 있고, 그거는 또 보시면 되고, 여기서 진주성의 1, 2차 전투를 조금 더 극명하게 비교를 했어요. 그게 어떤 차이인 줄 아시겠어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지원군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1차 전투는 파란색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근데 2차 전투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1차 전투와 2차 전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1차 전투는 3,800여 명의 안에 수성군이 있었고, 이게 일본군이 한 2, 3만 명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 승리를 이끌었던 게 바로 이 김시민과 초유사로 있던 김성일의 이론적인 지휘 체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2차에서는 여기 안에 한 4, 5천 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10만 대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10만 대군이 들어오는데, 거의 외부에서 지원군이 없었고, 나라에서조차 여기를 다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음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천일도 그 아들 상공과 함께 내가 여기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진주성도는 저 병풍 진주성도하고는 또 다른, 그 진주성을 가로로 길게 뻗은 진주성을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해낸 그러한 지도라고 할 수 있고, 유일하게 연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입니다. 여기 병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연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몇 개가 있다는 거죠. 이 남문이 2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남문, 그리고 그 다음에 신봉문과 구북문이 1층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갖고 이 병원연을 추적해 보니까 1846년에 병호가 될 수 있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진주석에서
가장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 바로 이 의기사 그리고 촉성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김은호가 그린 1955년에 그린 이 농계상은 그동안 친일 논란으로 상당히 많이 시달렸던 거죠. 그리고 복식 문제. 왜냐하면 이 조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조선 말에서 근대에 이르는 그 복식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계는 우리가 임진왜란 때 외병 장수를 붙잡고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임진왜란 시기에 여성을 그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2005년 이 진주 시민에 의해서 내려졌습니다. 이게 더 걸려지지 않고 그러다가 이게 2007년에 윤여한 씨가 이거를 이제 그리게 된 거죠. 이거는 그 당시에 복식을 잘 보증했다고 하는데 이 김은호의 이 농계상은 그 춘향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그린 거고 뭔가 느낌이 확 다르죠. 저는 이 농계상이 그렇게 왜 그런 논란이 없다면 이 농계상이 이쁘죠. 네. 그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요번에도 누군가는 이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거를 왜 거냐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농계상이 어떻게 그려져 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농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어우야담이에요. 어우야담 설화집이고 이게 17세기에 나온 책이고 그런데 이 농계에 대한 것도 국가적으로 이렇게 뭔가 농계에 대해 표창을 하고 이런 것도 18세기가 가서야 비롯됩니다. 그리고 경종 때 가서야 이 농계에 대해 표창을 하고 그리고 영조 때 바로 의기사가 만들어져요. 그 이후로 이제 농계가 국가적인 그리고 우리 좀 민족의 어떤 절개를 가진 여성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농계가 이 어휘야담에 등장하기 전에는 어떤 기록에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계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의 논쟁도 많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양반의 딸이라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최경회나 황진의 사귀던 여자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랬다는 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웅이라는 것, 시대의 영웅이라는 것들은 만들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계라는 사람을 빌어서 그러한 절개 있는 사람, 충의를 농계를 통해서 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관련된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이거는 수군조련도예요. 수군조련도가 우리 박물관에 네 개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것이 제일 잘 그린 거예요. 그 다른 수군조련도는 좀 너무 만화처럼 그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도 서화유물이니까 한 3개월 지나면 교체를 할 건데 그때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여기 총 그려진 배는 몇 척일까요? 네, 140척이 그려져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북선은 여기서 여기 제가 써봤습니다. 근데 너무 글씨가 작아서 다음 주 월요일에 글씨 다 큰 걸로 바꿀 건데요. 근데 이거는 바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의 수군들의 훈련 모습을 통영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담은 거예요. 근데 이 훈련 모습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병학통이라는 병서가 있는데요. 병학통에 삼도 주사 해군의 척진도라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대장군의 배는 여기 이 대장군의 배를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척후선 그리고 거북선의 모습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여러 가지의 깃발들은 서로의
신호를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보시면요, 모형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거북선과 판옥선, 그리고 일본의 그 히젠나고야성 앞에도 그 그림이 있잖아요. 이 안택선이라고 하는 거, 안타케부네라고 하는 건, 그리고 이거는 관선이라고 하는 새끼부네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좀 축척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전에 저희가 훨씬 10년 전에 이걸 만들었는데 어디에 근거한다는 근거가 아무것도 자료가 남아있질 않았고요. 근데 한 대체적으로 10분의 1의 축척 모형이고, 이거는 요번에 우리가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크게 만들고 싶었지만 기간도 한정이 되어 있었고, 기간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번에는 조금 작게 만들었어요. 거의 30분의 1 정도로 좀 작게. 거의 배의 사이즈는 실은 이거랑 이 우리나라 배랑 그렇게 작거나 크지 않아요.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배는 이 판옥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그 덮개를 덮은 게 바로 거북선이었던 거죠. 한번 보시면 이 거북선이라는 게 아주 충돌에 강하죠. 그리고 대포를 쏠 수 있게 만들었고, 근데 실제 여기에서 공격을 하려면 쉽지 않았어요. 여기에 이제 이 길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십자로가 있어서 거기서 활을 쏘거나 이랬지, 우리 병사들이 실제 활을 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포를 쏘고 그런 맹공을 할 때 조금 더 이게 유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 판옥선을 갖고 사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역시 우리 배는 이렇게 밑에가 평지선이라면 이 일본 배는 첨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는 확실히 속도가 빠릅니다. 일본 배들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속도가 훨씬 빨랐죠. 그렇지만 이렇게 회전을 할 때 그게 이게 조금 더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쉽게 부서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얘기해 주시면 관련 것들을 담았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사그라들지 않는 불꽃 이순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순신에 관련된 유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순신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상당히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신 듯이 유성룡이 이순신에 관해서 한 말이 있어요. 얼굴은 단아하고 마치 수양하며 근신하는 선비와 같았다. 그러나 가슴 속에는 담력이 있어 몸을 잃고 나라를 위해 죽었으니 이는 평소 수양을 쌓은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고상촌에 고상 안에 그 태촌집에 나오는 친구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사람은 얼굴이 풍만하지도 후덕하지도 못하고 상도 입술이 뒤집혀서 마음속으로 복이 있는 얼굴은 아니구나라고 이런 말이 있죠. 이 고상안은 이쪽에 곤양 이쪽에서 군수도 지내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칼은 저희가 복제로 만든 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유물들은 이순신의 친필이죠. 잘 아시고 계신 거지만 전래자수사 간문하고 이 차정첩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도 뭐 그렇지만 이순신의 수결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순신의 수결은 이 일심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사인을 연습한 것이 실제 난중일기에도 있다고 해요. 있어요, 한 페이지. 그리고 이 이충무공 전서에서, 또 이충무공 전서는 워낙 이제 중요한 책이지만 이게 이제 정조의 명령으로 이충무공 전서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18세기거든요. 임진왜란이 난 이후에 200년이 지나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국보 76호가 뭐죠? 이 난중일기랑 그 다음에 서간처, 그 다음에 장계, 이게 국보 76호거든요. 거기에 있는 난중일기는 실제 이순신이
기록한 필사본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그런 것들을 다 모은 거죠. 충무공과 관련된 거. 그리고 나중에 또 후대에 다시 쓴 충무공 유사가 그 책이 기록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충무공 기록이 나오는데 이 세 개의 기록들이 같이 상호 보완이 돼서 이 충무공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근데 이 충무공 전서에는 이 배가 거북선 배가 두 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라 자수영 거랑 그 다음에 삼도 통제형 거북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거북선에 그 내부 구조가 없어요. 겉에 거는 대체적인 길이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거북선 계속적으로 논란의 중심이 있는 겁니다. 연구인상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 선조를 의주까지 호송했던 심충겸이라는 사람의 호송공신이에요. 저번에 이제 개국공신 교서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서랑 노건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고 이 정공신이랑 큰 공신과 상대적으로 원종공신은 작은 공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서로 내린 형태예요. 다 이게 호성공신, 그 다음에 선무공신, 그 다음에 위성공신. 강해군이 공신으로 했던. 근데 그 위성공신은 나중에 다 사쿤이 됩니다. 강해군이 쫓겨나면서 나중에 사쿤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 동국 삼강 행실도라는 것이 전쟁 이후에 아주 중요한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강해군에. 왜냐하면 세종 때 만들어진 삼강 행실도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의 차이점은 뭘까요? 사람 수가 그렇죠. 네. 이 가장 큰 특징은 동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삼강행실도는 각 300명, 한 1000여 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효자, 충신, 연료 각각 1000명에서 3000명의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삼강행실도랑 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삼강행실도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삼강행실도의 그림은 훨씬 더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동국 삼강행실도도 한 화면에 두 가지 그림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삼강행실도는 이 그림이 몇 가지로 그 사람의 고사를 쭉 시간 순으로 배열해서 그리고 있어요. 마치 애니메이션 같아요. 그리고 그 그림마다 그 주인공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차이도 있고 하지만은 이 동국 삼강행실도의 의미는 이제 전쟁 이후에 새로운 윤리의 재편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태평일백도인데 태평일백도는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선조가 이제 공신들을 다 불러 모아서 회맹연을 베푼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또 여기에 참여한 63명의 공신들에 대해서 이거를 명단을 쓰고 이렇게 그림으로 남겨놓은 거죠. 근데 이러한 회맹연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국공신으로부터 그 뒤에 계속 공신으로 책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공신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회맹연들을 계속 베풀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그런 자리입니다. 이거를 그냥 교류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서 그쪽에 어떤 문화를 싹 틔우고 그런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교류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쟁 속에서도 어떤 부정적인 그러한 전쟁이라는 것 속에서도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잡아낼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 그 아리따 쪽 그러니까 규슈의 아리따 지역에 가서 그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이쪽에 도자기 문화를 새롭게 개척을 하잖아요. 일본에는 그 당시
당시에 새롭게 다도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도 문화가 형성되지만 그 고급스러운 다도 문화를 그 충족시킬 잔이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고려 다환이나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간 백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수요를 창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나베시바 나오시기에는 임진왜란 때부터 참석한 장수인데 정유재라 때 특히 많은 도공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일본 전역으로 퍼지고 있지만 규슈의 이 아리타 지역에서 이산평이 어쨌든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산평이 거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거기서 백자 광산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백자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그 흙을 발견해서 그 흙으로 도자기를 붓게 되고 그것이 일본의 새로운 도자 문화의 시초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생태외 백자들 장식성이 아주 강한 그런 백자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1651년부터 유럽으로 수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은 간양록은 수은이라는 게 강항의 호고 간양록이라는 것은 왜 붙게 되었을까요? 간양이 양을 돌보다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책을 펴낼 때 이름은 건차록이라고 했대요. 수건 건자에 차 그건데 건차록이라는 건 뭐냐? 죄인을 태우고 가는 마차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간양록으로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 하면 이 간양의 뜻은 뭐냐면 소를 돌본다는 건데 한나라 때 그 소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흉노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흉노의 그 선우가 이 사람을 설득시키죠. 여기서 살으라고. 근데 나는 벼슬을 주겠다고. 근데 이 사람이 그 벼슬을 안 받고 나는 그냥 양을 돌보는 사람으로 살겠다. 내가 여기가 우리 고국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한 10몇 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소무의 충절을 이야기할 때 간양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마치 그 강항이라는 자기의 그 스승님을 소무에 비교해서 간양록이라고 했지만 이 강항은 자기가 외국에 가서 살아 돌아온 게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목숨이 살아서 돌아와서 정말 기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뭔가 충절을 지키지 못했다, 절개를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강항 역시 고국에 돌아와서 조선에 돌아와서 죄인처럼 묻혀 살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태계집은 워낙 유명한 거고 이 태계집은 분량이 워낙 방대하고 그래서 이 태계의 그 사상적 깊이와 그 방대함은 이 문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 문집이 일본의 에도 시대에 전해져 갖고 일본의 성리학의 깊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어떤 기반을 이루었다 뭐죠. 우리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 유학은 그 수준이 너무나 낮았어요. 그리고 한당 유학, 좀 고문 위주의 그런 거였는데 우리 강항이 가고 여러 가지 유학자들이 잡혀가고 그러면서 일본 유학의 바로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전쟁 이후에 어떻게 재편되는지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홍영현이라고 하는 물론 아까 이제 교류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원래 이쪽 산청 쪽에 고향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산청에 남양홍씨 집석촌이 있었는데 그쪽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처음 잡혔을 때 붓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죠. 12, 13세였는데 붓을 갖고 있었던 그 모습이 바로 이런 그림을 나오게 했던 거고 이 사람의 글씨가 여기엔 지금 전시되어 있지 않는데 혹부리코 같은 그런 글씨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요때 일본 이 다이묘의 아주
인기가 많았고 이 사람의 글씨가 현판이라든가 여러 군데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시와 글씨에 너무 되게 능했기 때문에 다이묘의 측근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의 국교를 재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철천지 원수 같은 일본하고 국교를 재개한다는 게 명분에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에 보내는 처음 사신을 사명대사가 가는데 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탐적사라고 붙였습니다. 적을 탐색하는 사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 게 이제 사명당이고 그 다음에는 또 뭘로 갔죠? 회답 겸 세안사로 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일본하고 통신을 재개한다는 건 명분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조선은 명분의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회답 겸 세안사라는 것은 일본이 요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또 포로로 잡혀간 우리 동포들을 데리고 온다는 그러한 명분으로 회답 겸 세안사가 3번에 걸쳐 가죠. 그러다가 1636년에 이제 통신사라는 이름을 갖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게 바로 일본에 간 포로들한테 간 사람들한테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방화문이에요. 게시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게 그 천조정사 전별도에 보면 여기 그림 보실 수 있죠. 수레 위에 여기에 있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왕조실록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노란 눈동자, 검은 얼굴빛에 턱수염과 곱슬머리는 검은 양털처럼 짧게 고부라져 있다. 이게 바로 해기, 바다의 자의 귀신기자, 요거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포르투갈의 용병들 아니면 흑인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참전했다는 말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기록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선통신사가 이제 오고 가면서 국교를 재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통신사들의 건데 여기 이쪽에 보시면 조선통신사 행렬도가 있죠. 그리고 이 청독이라는 게 그 길을 깨끗이 하는 처음에 뭐 앞쪽에서 행렬을 시작하는 그 행렬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이제 악대가 나오고 여기가 악대가 있잖아요. 나팔이라든가 그 다음에 징이라든가 태평소 이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군관들이 나옵니다. 군관들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국서가 나오죠. 국서 옆에 통역관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사. 여기 정사 있죠. 그 다음에 부사, 종사관의 배예요. 그러고 그 뒤에 이제 통역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저 맨 앞에 설명 카드를 보시면요. 여기 이 한양에서부터 부산까지가 육로예요. 그죠? 그리고 이 부산에서 대마도를 거쳐 오사카의 요도가와까지 해로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이 요도가와에서 에도까지가 육로 여행이에요. 그래서 조선통신사 행렬은 보통 오사카의 요도가와에서 바로 에도까지의 행렬, 2주간의 행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2주간의 행렬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게 바로 이 마상제예요. 그 마상제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위, 여기 다 그림이 이제 그거를 묘사를 한 거잖아요. 말 위에서 서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말 위에서 거꾸로 서 있는 거, 그리고 쌍마를 갖고 쌍마로 이렇게 달리는 거, 이러한 모습들이 아주 커다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마상제를 유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그 다이묘의 인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동래부사 접의사도의 모습입니다. 이 동래부사 접의사도는 이거는 이제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간 거고, 동래부사 접의사도 일본 사신이 이제 동래로 온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래성이에요. 동래성에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동래부사가 행렬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초량객사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가서
이제 기생들도 있고 또 악대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 초량객사에 가죠. 초량객사에서 일본 사신이 왕한테 국왕의 북향 제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왕이 없으니까 왕을 대신하는 전패에다가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여기서는 연회를 베푸는 거죠. 사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는 외관의 그림이 있는데 이걸 확대한 게 바로 이겁니다. 초량 외관도인데요. 그 이전에 있던 외관이 너무 좁고 해서 두모포 외관이 좁아서 이쪽 초량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용두산이죠. 용두산공. 그리고 이쪽이 동관, 이쪽이 서관이라고 하는데 이 동관이 바로 업무의 공간이고 이 서관은 삼대청 육행랑이라고 해서 일본 사신들이 묵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개시대청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었고 여기는 그 일본인들을 위한 절이 있었던 곳이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연회가 베풀어지는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저기 통역관들이 우리나라 통역관들이 묵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초량객사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바로 이 동의보감이에요. 물론 이 양금신보도 되게 귀한 거죠. 근데 이 동의보감이라는 게 이게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죠. 세계기록유산은 어떻게 해야 등재가 되나요? 아주 고유하거나 독창성이 있거나 유일무이한 거, 그리고 그 세대에서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 이런 것들에 그 세계기록유산을 주거든요. 근데 이 동의보감이라는 것이 1596년 정유재랑 일어나기 바로 전에 선조가 허준을 비롯한 그 의원들한테 주문을 합니다. 백성들에게도 의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치료법,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로 그러한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동의보감이에요. 근데 이 동의보감이라는 것은 역시 아까 동국신속 상강행실도처럼 동의라는 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의서들 있죠. 세종 때 향약 집성박이라든가 그다음 그 선조 때도 나왔던 의림차료라든가 이러한 책뿐 아니라 중국의 여러 의서들을 집대성한 백과사전입니다. 근데 이 백과사전이 왜 중요하냐? 17세기에 예방의학과 공공의료라는 이런 것들을 실천했던 그러한 책이라는 거예요. 예방의학과 공공의료라는 게 서양에서도 언제 등장하냐면 19세기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17세기에 다른 나라 어디에도 없었던 것을 우리의 조선의 왕이 그거를 명령을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의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의서가 단순한 의서가 아니라 여기에 제가 이제 신형장구론이라는 이 그림을 펼쳤는데 이게 맨 처음에 등장한다는 거죠. 앞에는 목록이 나오고 이게 맨 처음에 등장해요. 이건 뭐냐? 몸과 형체와 장부를 그린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뇌가 되고 여기가 그 관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각나요. 위에 이 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게 녹로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려관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바로 뇌와 연결되는 관이고 이것은 척추에 연결된 거고 이 미려관이라고는 항문과 또 그 여기 그 대변이 나오는 길은 곡도라고 하고 소변이 나오는 길은 수도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바로 기가 통하는 바로 그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주름이 나오는데 이 주름에
주름이래. 배꼽에 주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뭔가 숨을 쉬었다가 줄어들었다 이런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은 없거든요. 인간의 몸에서 이 몸통이라는 것의 중요함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없고 요 바로 다음 구절에 있지만 사람의 머리는 하늘을 닮았고 발은 땅을 닮았고 이렇게 해서 운자를 맞춰갖고 모는 뭐에 맞췄고 사계절이 있듯이 인간에게는 사지가 있고 뭐 이렇게 운율적으로 맞춰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이 기가 닿으면 사람은 죽는다. 나라가 죽은 나라는 다시 살릴 수 없듯이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다.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사회와 또 신체와 정신이 함께 해야 건강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것. 그리고 양생의 원리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양생의 원리라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존재가 그 존재의 성격에 맞춰서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병이 없다는 거고, 이러한 어떤 실천의학적인 것, 그리고 누구나 이 어떤 의료 체계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 이제 말을 했다는 것이 이 동의보감의 커다란 이제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의 마지막 공간을 끝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쟁 처음 시작할 때는 1592년 4월 13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였다. 그리고 7년 동안의 긴 전쟁의 시작이었다라고 이제 처음 문구를 거기에 했습니다. 그런데고 마지막에 어떻게 이 전쟁을 끝낼 것이냐 했을 때 바로 이러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주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임진왜란을 겪었고 16세기에 이것이 발판이 돼서 이 박물관을 기반으로 뭔가 세계의 평화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바람을 하나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박노해 시인의 전쟁의 마음이 전쟁을 부르고 평화의 마음이 평화를 이룬다. 요거 하나만을 넣으려고 했는데요. 여기 지역 정서상 좀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들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그러한 키워드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좀 긍정적인 것에서는 이 색깔을 조금 달리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진주박물관이 임진왜란 특성화 박물관으로서 임진왜란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런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세계의 평화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